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중증외상 분야의 권위자인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교수가 국내 2위인 국군 대전병원의 수장이 됐습니다. 또 식단과 침구 등이 확 달라진 전방의 병영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돌아봤습니다. 출산하는 부부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내년 초부터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출산 가구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때는 3억 원까지 최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중증외상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들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명예 해군 대령으로 승진하면서 국군 대전병원장이 됐는데요. 이 원장의 취임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27일입니다. 국군 대전병원장 임명장인데 이 수여를 신원식 국방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병원의 장을 임명하는 거니까 국방장관이 직접 임명장을 주고 있고요. 제복이 좀 이채롭죠. 명예 육군 해군, 그러니까 육군 대령입니다. 승진을 하면서 병원장이 됐습니다. 국방부 임무장관으로 임명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군의료 전반에 대해서 일반 진료부터 시작해서 군의료의 특성에 걸맞는 여러 가지 진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도 제 전공에 국한되기보다는 군의료 전반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군의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군 장병의 복지와 그리고 생명 수호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큰 틀에서 좀 움직여갈 생각입니다. 네, 이국종 새 병원장의 지금 말 중에 생명수호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아덴만 사건의 영웅으로 더 유명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생명수호죠. 말씀드린 대로 중증외상 분야의 숱한 어려움을 기록한 저서 골드나워는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이국종 교수가 맡은 국군 대전병원장, 자 어떤 직책입니까? 예, 우선 이국종 교수가 제복을 입었잖아요. 현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명예 대령인데 네. 그 군복이요 검정색이지 않습니까? 네. 검정색 해군 대령입니다. 네. 명예 해군 대령으로 이제 이번에 승진이 되면서 대전병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우리 군병원이 말이죠. 수도병원을 비롯해서 전 지역에 군병원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수도병원이 제일 크죠. 분당에 그렇겠죠. 있는 네. 이 국군 의무사령부와 함께 있는 수도병원이 이제 가장 중심 병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방에 있는 병원들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바로 대전병원입니다. 아, 2위는? 예, 2위가 대전병원인데 왜 2위가 대전병원이냐 하면 대전병원이 관할하고 있는 이제 지역이 이제 대전, 충청, 일부 호남도 포함이 됩니다. 뭐 전주권에서도 온다 그래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 대전과 그 계룡대, 논산훈련소 그쪽에 우리 군 부대와 또 지휘시설들이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대전병원이요.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특화돼 있고요. 아, 군은 아주 중요한 거죠. 예. 뼈나 이제 신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의학이 또 특화돼 있는 곳이 대전병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증 외상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정평받고 있는 네. 이국종 교수가 대전병원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요. 전 든든한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이분이 이제 중증 외상이기 때문에 중증 외상이라고 하는 우리 군 특성입니다. 군의료 특성이죠. 그렇죠. 군에서 총상이라든지 이런 각종 안전사고. 그럼 그게 이제 결국은 중증 외상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오랫동안 또 군의 의무 자문을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의 그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제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그걸 계기로 해서 명예 해군 장교 대위가 됐고 2015년 한 8년 만에 이 대령이라고 하는 명예 진급까지 하시게 되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세한 말씀을 들었고요. 이국종 교수는 잘 알려진 대로 아주대병원 소속입니다. 국군 대전병원장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임명됐습니다. 국방부는 이 교수의
이 분야 전문성을 높이 샀다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일단은 신원식 장관의 입장을 보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모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발이 됐는데 이 교수는 환자 치료와 또 후송체계 구축에 기여한 국내 외상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높이 샀다라고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취임 축하 선물로 조선시대 무관의 지휘봉 중에 하나인 등채를 전달을 하기도 했다고 처음 듣는 하는데요. 거예요? 그런 그렇습니다. 게 이제 있어요? 네. 이걸 선물로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요. 국군 대전병원의 이 진료 역량 향상은 물론이고 그리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 진료라든지 아니면 응급 의료 체계 분야에 대해서도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스타 교수의 병원장 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국종 교수는 8년 전 아덴만에서 벌어졌던 선박 테러 사건 때 그야말로 죽음 문턱까지 갔던 석해균 선장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몇 년 뒤에 명예 해군 대위가 됐습니다. 그 후에 중령까지 진급을 했는데 자 이번에 병원장 취임을 계기로 말씀하신 대로 대령까지 됐는데 이게 초유의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1년입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우리 사모 주올리오가 피랍이 됐어요. 생생하죠. 예, 이게 아덴만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작전의 이름이 아덴만 여명작전인데 여명, 예. 우리 청해부대가 이 사모 주올리호를 구조하기 위해서 이 피납된 이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석해균 선장과 이 비밀리에 소통이 됩니다. 그렇죠. 유명한 얘기죠. 예. 근데 이 해적은 빨리 소말리아로 가자 그러는 거를 석해균 정장이 빙빙 도는 거 안 가는 거예요. 기지를 발휘해서. 예, 기지를 발휘해서 안 가고 담대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사실은 상당히 총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을 맞아서 해적으로부터. 거의 사경을 헤맸죠. 여기 사실은 뭐 사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국종 교수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사경을 헤매는 석해균 선장을 살려냈고요. 석 선장은 이후에 우리 군의 군무원 신분으로 군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군 강의도 많이 하고요. 유명했죠. 예, 예. 네. 저도 뭐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인터뷰를 석 선장하고 인터뷰를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예, 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이제 그 아덴만 여명작전의 공로로 해군 대위, 명예 해군. 근데 이분이 보니까는 해군으로 복무를 했어요. 갑판 수병 출신이죠. 예, 갑판병으로 근무를 네. 했기 때문에 해군에 대한 애정이 있고 네네. 그래서 대위로 승진했고 1년 후에 소령. 이후에 계속 군의 의료 체계 개선이라든지 기여한 공로로 중령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전병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대령으로 승진했는데 아시다시피 대령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계급 아닙니까? 커널 대단하죠. 네, 커널. 네. 미국에서는 뭐 커널 그러면 뭐 대단한 커널까지 이렇게 명예 대위에서 대령까지 진급한 것은 유일한 사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통신병으로 참전했던 분인데 그때 지뢰 폭발로 한쪽 눈을 잃었고 또 팔과 다리를 다친 국가 유공자라지요.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가 이제 2급 상위 용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도 사실은 처음에 군에 이제 가는 것을 조금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다라는 계획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시력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해군 장교의 꿈을 접고 이제 의대를 진학하게 되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어서 그래서 해군 수병으로 입대했다라고 합니다. 네. 부친 이범홍 씨 같은 경우에는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뢰 폭발로 인해서 한쪽 눈을 잃고 그리고 팔다리를 지금 다쳤고요. 그래서 장애 2급의 상인 군인이자 아니면 그리고 이제 국가 유공자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국종 교수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늘 이렇게 술을 한잔 하시면 뭐 미안하다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해요. 이 교수에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사실은
사실은 이제 병원에 국가 유공자 이제 카드 같은 걸 가지고 병원에 갈 때마다 뭔가 좀 눈총을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때 어린 시절 당시에 좀 마음의 상처가 네. 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책에도 적은 것처럼 본인이 중학교 때까지 이런 사실을 주변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라고 몰랐다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모르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또 가슴 아픈 또 감동적 사연이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국민들에게 각인된 사건은 또 있습니다. 바로 2017년 판문점을 넘어 귀순하다가 무려 5발의 총탄을 몸에 맞고 그때도 또 사망 직전까지 갔던 북한 병사가 있습니다. 오청성 씨인데 대수술을 끝에 극적으로 살려냈습니다. 당시에 위급했던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게요. 지금 저 내려오는 지프가 오청성 씨가 타고 지금 북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게 실제 상황이었어요. 실제 상황이죠. 자, 총탄이 지금 안 들리는데 지금 막 추격조가 오면서 총탄을 쏴댑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게 돌아오지 않는 다리. 저게 이제 남쪽으로 전력 질주를 해서 온 거예요. 야, 저 때 말이죠. 총탄이 지금 계속 그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측으로 지금 온 거예요. 여기 이제 JSA이고요. 네. JSA에서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지금 뒤에가 판문각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예. 지금 막 저 북측에서 저 북측 병사들이 지금 맞습니다. 총 들고 잡아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저기 이제 바로 판문각 앞에 보면은 단층짜리 건물 군정이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 선상에 군사분계선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차를 몰고 온 겁니다. 거기까지 차를 몰고 오고 차를 버리고 거기서 이제 뛰어나와 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이 귀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 발의 총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5발을 맞았는데 배도 맞았고 골반, 양 팔다리에 5발을 맞았고 말씀하신 대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수술을 뭐 엄청 오래 했죠.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이 수술을 집도를 했고 결국 오청성 씨를 살려냈죠. 네. 근데 오청성 씨는 아시다시피 집차를 몰고 내려왔는데 그 경무대 판문점을 이 경비하는 그 경무대의 운전병이었습니다. 대장이 경무대죠, 북한 경무대의 운전병이었고 아마도 뭔가 그 다툼 과정에서 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목숨을 걸고 그때 목숨을 걸고 이 귀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국종 교수가 다시 한번 이 역량을 발휘해서 당시 수술 부위와 예. 그 모습을 찍은 사진 저게 이제 일부만 공개됐는데도 예.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요. 아마 저렇게 총을 맞았다는 겁니다. 네. 저렇게 맞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한 병사들의 참혹한 건강 상태 결국은 수술하다 보면 혈액 검사라든지 전반적인 골격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인상 깊게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기생충. 그러니까 그걸 제가 방송용으로 쓸 수가 없어서 개복을 했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건강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를 오청성 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네. 이국종 교수는 저서인 골든아워에도 썼지만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오청성을 살린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었죠 그때? 그때 이제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나라를 자랑스럽다고 여겨서 이 병사를 살리려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완전히 틀렸다. 나는 그냥 매일매일 내 할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잖아요. 북에서 저렇게 이제 병사가 내려오면서 굉장히 총상을 입고 사망 직전까지 갔다가 그거를 또 한국에 있는 의사가 어렵게 살려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CNN에서도 사실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국종 교수를 인터뷰하게 된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정말 담담하게 그냥 표정 하나 변화 없이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어떠한 크게 이거를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담담히 얘기하는 모습에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좀 직업적인 그런 소명 의식이라든지 사명감이 정말 깊은 분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그런 사례 같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저 표현. 사람이 깨진 항아리 같았다. 그러니까 중증 외상 분야가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깨진 항아리도 맞추기가 힘든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 상태가 됐을 때 그걸 살려내는 권위자.
그게 바로 이국종 교수죠. 자,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을 앞둔 중부전선의 한 전방부대를 찾았습니다. 대적 대비 태세 그리고 병영 복지 실태를 세세히 둘러봤는데요. 과거엔 내무반이라고 불렸던 지금은 병영 생활관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도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선결! 그래요. 반가워요. 간담회 준비 끝! 네. 허서 박수영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위 곽윤영 참가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수위 최건햄! 선 조치 후 보고입니다.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적의 도발 의지를 즉각 현장에서 단호하게 분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 선조치 후 보고는 사실 우리 군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몇 정부를 거치면서 크게 약화가 됐죠. 그것을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이 국방장관으로 재직할 때 그 전통을 다시 살려낸 거죠? 맞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이제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그 시기가 언제냐면 2010년이죠. 2010년에 북한에 천안함 폭침 도발이 있었고 네.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김관진 장관이 취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군이 사실 그 직전까지 보면은 말이죠. 결국은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전 정부들이 북한을 좀 선의로 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충돌 방지를 위해서 북한의 NLL을 넘어와도 단호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밀어내기 작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사실 1, 2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 대비 태세가 사실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관진 장관은 정말 강력하게 북한이 도발을 하면 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말고 선조치하라. 그리고 후 보고하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 임무다. 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응징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하면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김관진 장관이 이 내세운 그 지침이었고요. 그래서 북한이 싫어했죠. 두려워하고 싫어했죠. 네. 지금도 SNS에 짧은 영상, 흔히들 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돌고 있는 김관진 어록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간추렸습니다. 자, 보시면 적이 도발하면 자동으로 응징해라. 포격 도발하면 10배로 응징해라. 저 유명한 말이죠. 그럼요. 도발하면 굴복할 때까지 도발의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 네. 그런 얘기도 유명하고. 예. 저 세 번째는 이제 계속 말씀하신 작전 시행 시 현장에서는 묻지 말고 네. 선 조치하고 보고를 해라. 그 기다리지 마라 이거죠. 그럼요. 그리고 네 번째가 또 충격적이죠.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미사일로 숨통을 끊어놓으라. 김정은이 상당히 목이 답답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지 않는 표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하면 도발의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완전히 응징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유명한 말이죠. 그 표현이 사실은 북한으로 하여금 2010년 이후에 원점이 노출되는 도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관진이 눈에 걸리니까 총검술할 때 그 표적이 김관진이에요. 사격을 할 때도 표적지가 김관진이고. 그거 붙여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적개심을 이 적개심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던 분이 바로 김관진 지금 이 혁신위 부위원장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이 가장 꺼리고 두려워한다는 돌아온 김관진은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3차 회의까지 했는데 자, 이 김관진 부위원장 사실상 위원장이 대통령이니까 주도하는 위치거든요. 그럼요. 주로 어디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안보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면 첫째는 인구의 감소입니다. 네. 출산율이 저하되고요. 우리 병사로 들어올 인원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의 규모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국방력은 강한 국방력, 북한이 위협이 높아지니까 국방력은 강한 국방력이 요구가 되는데 네. 이 규모가 작아지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것이 지금 국방혁신의 핵심 키워드는요. 결국은 과학기술 강군입니다. 네. 사람이 하던 것을 과학기술 그런 장비와 이 과학 기재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요. 방금 보셨겠습니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네네.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첨단 전력을 확보하는데 특히 왜 킬체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쏘기 전에 먼저 때리는 겁니다. 탐지 타격하는 건데 얼마 전에 우리 군 독자 정찰 위성을 1호기가 올라갔거든요. 5기를 올릴 겁니다. 25년까지. 예, 그 외에도 이제 소형 위성들을 올릴 거고 그렇게 해서 킬체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우리의 전력을 혁신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김관진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병영 방문에서 병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미 약속한 군 복지 개선을 재확인했는데요. 그중에 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병의 봉급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당직 근무비 인상, 또 전방에서 복무하는 초급 간부들의 수당도 인상하면서 여러분의 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국방부는 내후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 원까지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한 달에 55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그런 방침이 나왔죠? 맞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요, 2025년까지 이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봤을 때 연봉 150만 원으로 이제 인상을 하는 것이고요, 월급을. 그리고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이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 형식인데요. 그래서, 2025년까지 55만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025년에 입대한 병사가 잘 착실히 모으면 그렇죠. 제대할 때 2천만 원을 맞습니다.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꼬박꼬박 월급을 모으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적금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다 모으면 내가 제대를 할 때 2천만 원을 손에 쥐고 제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행 기준으로 따르면요, 월급이 100만 원이고요. 내일 준비 지원금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서 2024년에는 125만 원 월급에 40만 원 이 적금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월급 150만 원에 이렇게 지원금 또 55만 원이 붙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입대를 하면 어쨌든 본인이 일하거나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박탈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최대한 좀 지원을 해서 그래도 제대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목돈을 가지고 제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입니다. 공부를 하든 뭔가 자기 일을 하든 저 정도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죠. 맞습니다. 네. 자, 이런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하는 병사의 아버지 그리고 좀 멀게는 할아버지들은 무연탄 난로로 내무반을 덮이던 군 시절을 생각해 보실 겁니다. 1960년대 논산 제2육군훈련소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면 상태는 고르지 않은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자, 논산이 저랬습니다. 네, 문 장군님 웃으시는데, 예, 저게 연탄, 저게 gumm이 몇 개죠, 저게? 예, 90탄 이상입니다. 81공탄이랍니다. 아유, 네. 구멍이 81개짜리 이제 그렇죠. 저기 내복 입고요. 네. 저거 보면서 저랬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 목욕탕 저랬고요. 네. 그리고 빨래, 식판 직접 저렇게 그럼요, 직접. 세척했고 기억나시죠? 다 했죠. 네. 각자가 다 했습니다. 환경이 뭐 정말 지금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열악했는데 그때 당시 저 환경 속에서 군 생활했던 분들은 그게 뭐 무지 열악하다라고 생각은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다 그랬죠. 네. 자, 국방부는 뻣뻣한 군용 모포 침구를 부드러운
뭐 소위 엄마표 이불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수통도 보온도 되고 보냉도 가능한 신형 수통으로 전면 교체한다고 하는데 참 격세지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공군 같은 경우 또 해군까지 이제 이불로 지금 보면은 좌우가 좀 다르죠. 네. 예, 이제 그 해공군은 이미 시행이 됐고요. 육군과 해병대 같은 경우는 뭐 출동을 많이 하고요. 사제 이불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사제 이불 같이 보이는데 이게 엄마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우리 장병들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저런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네. 저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적응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적응도 잘하고 전투력도 높이기 위한 그런 이 구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불 교체부터 따뜻한 수면을 잘 취해야 또 전투력이 발휘가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통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이렇게 지금 텀블러, 밀리터리 텀블러라고 불릴 정도로 격세지감입니다. 보온도 되고 웬말입니까? 보냉도 되는. 네. 근데 모양은 외모는 옛날 수통과 거의 비슷한데 안이 다르죠. 이 이제 그런 기능을 추가한 이 보온 보냉 수통을 2026년까지 하고요. 앞서 이제 각자 손빨래를 했는데 이제는 이 안심 클린으로 위탁을 하고요. 빨래도 안 해요 이제 그러면 군인들이. 그 외에 뭐 수통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후임 병사들에게 인계할 때도 다 위탁해서 클린해가지고 제공하는 걸로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자, 저러면 군대를 한번 다시 가보겠다? 그건 아닙니다. 남성들이 꾸는 가장 큰 악몽이 군에 다시 가는 거죠. 하지만 군 생활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어떤 메뉴가 나왔는지 직접 보시죠. 네. 자, 병영식당 특식이 나왔어요. 대통령 방문하니까. 그러나 이제 먹는 그것이지 특별히 뭐 새로 꾸미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저렇게 이제 식판 직접 들고요. 밥도 직접 푸고 뭐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죠. 밥을 많이 푸셨네요. 아, 밥 좋아하세요. 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메뉴가 나와서 이제 보니까 뭐 너비아니구이, 순두부 통수권자로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식사를 앞에 놓고 얘기 길게 하면 안 좋죠? 맛있게 먹읍시다. 저 화제가 됐던 게 저 마지막 말입니다. 밥 앞에 두고 얘기 길게 하면 여러분들 짜증나니까 빨리 먹자.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했습니다. 자, 내년부터는 병사들이 취향대로 메뉴를 선택하는 뷔페식 급식도 확대할 방침이라는데 이게 뭔가요? 지금은 이제 끼니별로 밥, 국, 반찬 이렇게 5종류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공되는 대로 사실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택의 폭은 뭐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좁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뷔페식으로 바꾼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뷔페식 급식인 건데요. 민간 업체가 아예 맡아서 뷔페식 급식을 제공하는 형태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장병들이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식사를 한 이후에 뭔가 설거지라든지 정리를 할 필요가 사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취사병이 사실 필요 없어지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취사병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 뷔페식 급식 시범 사업을 13개 부대에서 먼저 운영을 해보고 뭔가 안정화가 되면 그럼 순차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치킨, 돈가스, 뭐 라면, 햄버거 본인이 먹고 싶은 걸 그냥 골라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장병들이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군대에서 빨래 안 하고 밥을 병사들이 안 하고 자, 이건 뭘 할까? 국방에 매진을 해야 되겠지요. 문성묵 센터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죠. 말 그대로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저출산위원회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 혼재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보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이 정부가 내놨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 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네, 이름하여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금리와 대출액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정부가 내년 신설이 되는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공급 목표 금액을 27조 원으로 지금 설정을 해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최저 1.6% 금리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일단 전체 주택 구입 대출 수요 중에 한 76%를 이 공급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8조 7천억 원가량 정도는 정부가 직접 융자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금리 일부를 이렇게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출산 가구에 최고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접수는 1월 29일부터입니다. 네, 1월 29일부터 접수합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저출산 보고서란 게 있는데 여기도 저출산과 집값의 상관관계가 이렇다. 이런 대목이 있죠? 그렇죠. 이 집값이요. 2015년 수준으로 하락하면요. 출산율이 0.002명 증가한다. 저거 간단히 볼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워낙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조한 그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0.002명만 증가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사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라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발표가 된 것이고요. 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 주택가격 안정이 저출산 극복의 최대 과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주택가격 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요. 이게 출산율이 그만큼 하락한대요. 0.07이 % 정도 하락하기 대단한 때문에. 숫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값과 이렇게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서가 사실 과거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하는 보고서로 더 한 번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8월에 주택 문제와 저출산 대책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죠. 한번 제가 살펴드리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여줘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이번에 이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놓은 건데, 자 이제 좀 더 깊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요건이라든가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지원 대상은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면 일단 지원 대상이 되고요. 합쳐서 1억 3천만 원이면 대기업 다니는 부부도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비교를 해보면 최대 한 5억 원가량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가 눈에 들어오네요. 맞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되는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1.6에서 2.7% 금리, 그리고 8,500만 원을 넘으면 2.7에서 3.3%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획기적인 금리를 적용을 하는데,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 대출이 있고요. 또, 이 전세자금 대출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나중에 또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대출의 자세한 내용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수도권에서의 아파트와 지방의 아파트 그 면적에 따른 또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라든지 자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지금 대상 주택을 보면 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이 5억 원 이하, 그리고 지방이 4억 원 이하의 주택의 대상으로 한정이 됩니다. 차이는 크지 않아요. 보증금이 맞습니다. 지방이라도 4억 원, 1억 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만 가능하고요.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기준으로 차등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앞서서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이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3억 원으로 제한이 되고요. 일단은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포인트씩 인하해 주기로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다자녀다 한다면 사실은 더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대출 기간도 4년이나 연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저리로 이렇게 주택 공급을 내가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이 메리트입니다. 저 읍면 단위로 내려가면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니까 조금 더 큰 집도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읍면 단위로 가면은 지금 더 이렇게 분양이 잘 안 돼서 비어있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렇죠. 저것도 좀 솔깃한 지방의 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수도권에 굉장히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사람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 단위로 나가게 되면 기존에 85제곱미터였던 것을 100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좀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내가 출산을 할 예정이거나 뭐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읍면 단위로 나갈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이렇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두 대출, 그러니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 모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만 출산을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 낳고 2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또 출산만이 아니라 입양에 의해서 자녀를 이게 드린 그런 가구도 해당이 된다니까 이건 좀 획기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살펴볼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특례대출 대상에 해당하고요.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비록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2살 이하의 아이를 입양한 경우 그런 경우도 똑같이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이 돼서 네.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자녀의 경우에는 좀 혜택이 늘어난다라고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두 자녀라면 최저 1.4% 금리로 10년 동안 빌릴 수 있고요. 세 자녀 이상이면은 최저 1.2% 금리로 15년 동안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요. 많은 이제 신혼 부부라든지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그런 부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이면은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게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해당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젊은 분들은 정보 민감하시니까 그렇죠. 잘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자, 또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1주택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도 만약에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혜택을 제공해주면 뭔가 불평등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1주택자라도 이제 만약에 이제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경우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내가 주택 구입을 위해서 아니면 전세 자금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을 더 금리가 낮은 이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입 자금 내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대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저리로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금리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금리로 대출을 받았든지 간에 만약에 조건만 해당하면 이 똑같은 조건을 적용을 해서 저리로 이 대환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점도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잘 알고 이제 신청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생아나 다자녀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알아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국토교통부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부분은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물량을 최대 35%가량을 딱 떼서 이것을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을 그렇게 떼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신생아 특별공급을 한 연 3만 가구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기준들을 완화를 했습니다. 맞벌이 기준 월 평균 소득도 200% 완화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추첨제도 실시를 해서 신설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가지거나 아니면 아이를 출산한 예정인 그런 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했고요. 그리고 또 신생아 우선 공급도 연 1만 가구 정도 민간 분양도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별 공급 요건이 전에는 3자녀였는데 그렇죠. 2자녀만 돼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중에 이제 다둥이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 기존의 기준은 보통 3자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이제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한 이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개정 내용에 담긴 것도 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조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들도 많이 완화됐는데요.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와 사실 무관하게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 조건에서 이것을 이제 제외해서 그러니까 부부의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내 배우자가 청약이 당첨되었는지 아닌지 그 유무는 사실은 이전에는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제는 아예 빼기로 했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결혼 못한다는 게 사실 여론조사에 보면 설문조사에 보면 가장 큰데 거기에 지금 즉각적인 주사를 놔준 거예요. 맞습니다. 자, 2024년부터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어로 HUG, 허그, 뭐 껴안는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이런 기관이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악성 임대인 51명에 대해서 형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죠?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게 이제 26명 정도가 됐는데 올해 집계를 해보니까 일단은 뭐 한 25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합쳐서 한 51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악성 임대인으로 딱 칭하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형사 조치까지 이르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었던 것 같은데요. 워낙 전세 사기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청년이라든지 많은 사람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형사 조치까지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들이 일단 공인중개사에게 속아서 이렇게 계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기죄가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인중개사들도 만약에 기망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사기죄까지도 검토를 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공개됐네요. 국토부와 이 허그가 함께 악성 전세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보고 확인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국토부나 아니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요. 아니면 안심 전세 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어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주소도 알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채무액까지 다 이제 검색을 해서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이제 명단을 추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습적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이렇게 안심 전세 앱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공고를 하면서 혹시나 이런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면 피해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명에 대해서 이름을 공개를 하기로 한 것이고요. 최근 3년간 2번 이상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했거나 아니면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그런 대상에 한해서만 이렇게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웬만한 그 전세 보증금이 도시의 서울 수도권은 한 2억 원 하니까 거의 다 악성 임대인을 우리가 이제 본인이 부지런하게 챙겨 보시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 저런 게 공개되면
악성 임대인들이 좀 위축되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비교를 하는 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뭐 성범죄자 알림이라든지 이렇게 정부가 이름을 공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다른 이제 어플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름을 알려주거든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그런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전세 사기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이 안심 전세 앱, 양 변호사도 지금 소개했는데 이걸 내려받은 다운로드한 분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웬만한 분들이 지금 다 이걸로 보고 있다고 봐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용자 수가 굉장히 처음부터 완전히 이렇게 급증을 한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허그의 안심 전세 앱인데요. 이용자 수가 86만 7천여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해보니까 100만 명을 지금 넘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고요. 이 평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5점 만점에 4.3점의 평점을 유지를 하고 우수한 있고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우수합니다. 네. 맞습니다. 4점을 넘기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1,300여 가구에 1,348만 가구. 맞습니다. 네. 1,348만 가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임대인 정보라든지 가장 주요하게는 건축물 대장을 조회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을 거부당한 이력이 있는지 혹시나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잘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찾아가면 늦잖아요. 그 전에 이런 거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고 자기 돈 아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또 악성 임대인 잡아내야 합니다. 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정책엔 이슈 이번 연말 잘 보내십시오. 또 연시도 행복한 새해 맞으시기 바라고요. 새해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